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딱 한 번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복수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 아래 깊숙이 가라앉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버틴 세월이요. 복수는 창밖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굴삭기가 보였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주변 집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때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놀던 동네가 이제는 포클레인 소리와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이 집만 남아 있었어요. 달동네 재개발 구역, 마지막 남은 한 채. 이수진 씨. 복수는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이수진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서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44,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칭찬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어요. 이 집은 팔지 않아요. 수지는 21번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집이 얼마짜린지 아세요? 시행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예요? 주변의 사람들 다 받고 나갔잖아요. 어머니만 버티시면 저희도 손해고 시행사도 공사를 못해요. 어머니한테 불이익이 가요. 불이익. 복순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 팔면 어디 가야 하는데요? 아파트 사준다고요? 아파트에 가서 뭘 해요? 내 남편 뼈가 이 집에 묻혔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방 벽이 다 알아. 내가 어떻게 이 집을 팔아?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20년 됐어요.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나한테는 어제예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진이 서리를 접어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복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집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이 기억났습니다. 1984년 봄이었어요. 그때 복수는 33이었습니다. 남편 박영철은 35이었어요. 아들 성재는 7살이었고 딸 성희는 5살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단칸방 월세를 전전하다가 드디어 집을 산 날이었어요. 복순아, 이 집이야. 영철이 대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콧수염을 기르고 작업복을 입은 그 사람. 평생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복수는 대문 기둥을 두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기둥이었어요. 낡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눈에는 궁전처럼 보였어요. 여보, 이게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이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내쫓지 못해. 영철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한 손. 그 손이 참 든든했습니다. 아이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성희가 뒤따라 달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작은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복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복수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집에서 영철은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집의 부엌에서 복수는 매일 밥을 지었고 그 집 마당에서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그 집 안방에서 복순과 영철은 밤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영철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병원에서 한 달을 버티다가 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을 지키던 복순에게 영철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복순아, 집 지켜줘. 그 집에서 살아줘.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겼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말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영철이 죽고 나서 몇 해 뒤였어요. 처음에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구역 지정이 됐고, 구역 지정이 시행사 선정이 됐고, 시행사 선정이 보상 협의가 됐어요.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은 이사비에 보상금이 쏠쏠하다며 기뻐했어요. 어떤 집은 울며 짐을 쌌습니다. 골목 귀퉁이에서 평생 살던 김할머니도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오래된 중국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공터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복수는 남았습니다. 시행사에서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나중에는 딱딱하게, 그보다 나중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투로 왔습니다. 보상금을 올려주겠다고도 했어요. 인근 새 아파트로 특별 분양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집이 영철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아들 성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언제나 시달렸습니다. 47, 중소기업 과장.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학원 강사를 하며 부수입을 벌었지만 전세 아파트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어느 날 밤 수진이 밥을 먹다 말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팔겠다고 하시면 우리 그 돈으로 이 동네에 아파트 살 수 있어. 전세로 전전하는 것도 이젠 지쳤어요. 성재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마음 알잖아. 알아요. 아버님 유언이라는 거. 그런데 성재 씨, 어머니가 그 낡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주변이 다 공사판이에요. 먼지가 얼마나 쌓이는지,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집 보상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행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5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말해봐요. 제가 말하면 어머니가 제 말 들으세요? 어머니는 아들 말만 들어요. 성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방 안가득 퍼졌어요. 다음 날 성재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주변이 온통 공사장인데 그 작은 마당에서 혼자 화분을 돌보는 어머니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왔어? 밥 먹었어? 예,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집 얘기하러 왔어? 어머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이 낡아서. 성재야.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해? 성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 지키라고 하셨잖아. 그 집에서 살라고 하셨잖아. 나는 그 말이 전부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씀하실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재개발이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상황이 달라도 마음은 같아. 나는 이 집 안 팔아. 성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기 때문이었어요.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
성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된다고 하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성재는 불안해졌어요. 수진이 저런 얼굴을 할 때는 뭔가를 결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재는 묻지 않았어요. 괜히 더 복잡해질까 봐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행사 담당자 최 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위임장 서류 있으면 보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못 오실 수 있거든요. 최 과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임장이요? 직접 오셔서 작성하셔야 하는데. 아, 제가 며느리예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어머니 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방문할 때 두고 간 물건들 중에 도장이 있었어요. 보관함 안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있던 도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지는 서류 위에 도장을 찍기 전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운 거야. 재산 보호는 내가 하는 거야. 결국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어요. 계약서에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미 찍혔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수지는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 찬물을 한 잔 마셨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수지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설명하면 돼. 이사 날짜가 잡히면 그때 말씀드리면 돼. 화를 내시겠지만 결국 잘 됐다고 하실 거야. 그 다짐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수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사흘 뒤 복순에게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시행사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계약 체결 확인서였습니다. 복순은 봉투를 뜯었어요. 안경을 쓰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착오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계약자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복수는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 보관함을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이 없었어요. 아, 작은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한 글자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성재야. 어머니? 왜요? 지금 와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재는 어머니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와서 봐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평생 손으로 가꿔온 화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영철이 직접 심었던 감나무가 있었어요. 해마다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복수는 그 감나무 기둥을 손으로 잡았어요. 여보, 우리 집이 팔렸어. 감나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의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성재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 서류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무너진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성재는 서류를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내 아내한테 물어봐라. 그 말에 성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도장이 없어졌어. 도장 보관함 열어봐. 아무것도 없어. 성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연결됐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학원이요. 왜요? 집에 와. 수업이 2개 남았는데. 수업 빼고 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지는 그 목소리의 온도를 느꼈어요. 무언가 터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진이 도착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은 마루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서류를 손에 쥔 남편을 봤습니다. 숨을 한번 삼켰어요. 수진 씨,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앉아요. 수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이 도장 당신이 찍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한 글자였습니다. 그 한 글자가 방 안 공기를 뒤흔들었어요. 성재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수진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재 씨, 이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이 집이 낡아서 위험하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 수진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잘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로 살면서 여러 가지 봤어요. 착한 며느리도 봤고 욕심 많은 며느리도 봤어.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일은 잘못됐어. 복순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어요. 무서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 집에는 내 남편이 살아요. 그의 숨결이, 그의 체온이 이 벽에 배어 있어. 나는 그 사람이랑 평생을 살기로 했어요. 죽어서도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근데 당신이 그걸 팔아버렸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죄송하면 됐어요. 복순이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법대로 할 거예요. 이 계약은 무효야. 도장을 도둑 맞은 거니까. 사문서 위조고 인장 위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어머니, 성재야, 나를 말리지 마라. 그 후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성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갈이 찢겼어요. 어머니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수지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성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잠도 못 잤습니다. 어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일단 수진이 엄마한테 경찰은 조금 지켜보다가. 성재야. 어머니가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너는 지금 누구 편이야? 그 말이 성재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어머니 편이에요. 근데 수진이도 제 아내고 아이 엄마고. 그래.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렵지. 어머니도 알아. 근데 성재야, 잘못을 잘못이라고 해야 앞으로가 있어. 덮으면 또 이런 일이 생겨. 더 큰 일이. 성재는 울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처럼 울었어요. 어머니 앞에서요. 복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 등을 천천히 두드려줬어요. 울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복순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울었겠지요. 아들이 돌아간 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요. 손녀 민지가 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거나 밥을 먹곤 했어요. 민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밥 먹었어? 복수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려 했어요. 꾹 참았습니다. 민지 왔어? 들어와.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였어요. 민지는 맛있다며 2그릇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민지가 할머니 얼굴을 봤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 눈이 왜 그래? 아니야, 잠을 좀 못 자서. 엄마 아빠 일이야?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복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지야, 어른들 일이야. 걱정 마. 할머니, 나 이제 어른이야. 20살이야. 복수는 웃었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웃음이었어요. 맞다. 어른이네. 할머니, 다 알아. 집 얘기. 엄마가 할머니 도장 찍었다는 거. 복수는 놀랐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한테 들었어. 아빠가 나한테 말했어. 할머니한테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어. 근데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니까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엄마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아빠는 어떻게 돼? 복수는 손녀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응. 할머니가 화가 난 건 집 때문만이 아니야. 그럼? 복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내 할아버지랑 나랑 이 집을 얼마나 힘들게 장만했는지 아니? 그이가 얼마나 아꼈는지 아니? 그이가 죽으면서 이 집 지키라고 한 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배신당한 거야. 수진이한테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것 같은 거야. 민지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안았어요. 복수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요. 그 무렵 이웃 김상철이 찾아왔습니다. 65, 복순과 이 골목에서 3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이었어요. 주변 이웃들이 다 이사가고 나서도 혼자 남아있다가 결국 1년 전에 집을 팔고 인근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노인이었습니다. 복순이 씨 나왔어요. 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복순이 문을 열었어요. 상철 씨. 어쩐 일로. 소문이 다 퍼졌어요. 며느리가 도장 찍었다고. 복순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좁은 동네에서 못 숨기지.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세요. 둘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래된 사이라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계약 취소는 될 것 같아요? 변호사한테 들었더니 위임 없는 대리 행위라 무효 주장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시행사에서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하면 복잡해진대요.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지요. 상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복순 씨, 나는 집을 팔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후회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집이 없어졌을 때 마음이 허전하긴 했어요. 그 집에서 마누라가 죽었으니까. 3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사람은 적응하더라고. 복수는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적응 못할 것 같아요. 알아요. 복순 씨는 나랑 달라요. 워낙 집에 마음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둘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바깥에서 공사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복순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예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면 그 다음은요? 며느리가 감옥이라도 가면 아들은요? 손주들은요? 복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둘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상철은 그 말만 하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복순이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듯이요. 갑자기 와서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조심히 있어요. 고마워요, 상철 씨. 상철이 대문을 나갔습니다. 복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족, 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복수는 안방에 앉아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영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이 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영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조용했습니다. 영철은 대답이 없었어요. 물론 그럴 수 없었지요. 그러나 복수는 오래도록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집을 지키라고 했던 영철. 그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집을 지키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지키라는 말이었을까요?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깊은 밤 달이 떠 있었어요. 감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이 나무를 영철이 심던 날이 기억났어요.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성재가 9살이었어요. 나무가 자라면 성재도 자라고 성희도 자라고 우리도 늙어가겠지. 영철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나무를 심으면서요. 그랬습니다. 나무가 자랐고 아이들이 자랐고 두 사람도 늙었습니다. 영철은 먼저 떠났고 복수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나무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복수는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영철아, 나 이 집 지켜왔어. 40년을. 근데 이제 무서워. 이 집 지키다가 자식들 다 잃을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서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복수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 씨 나와요.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 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둘이 마루에 앉았어요. 복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건 변함없어요. 네. 나는 그 잘못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경찰 신고는 안 할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아들 때문이야. 손자, 손녀 때문이야. 당신 때문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그 직접적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박혔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시행사에 연락해서 계약을 취소해요. 당신이 책임지고 취소해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신이 다 내요. 그리고 나한테 직접 사과해요. 성재 앞에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은 듣기 싫어요. 성재 앞에서 해요. 당신 남편도 알아야 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순이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이 집 얘기는 꺼내지 마요. 내가 죽고 나면 알아서들 하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없는 얘기예요. 네, 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러나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정리되는 침묵이었어요. 성재가 왔습니다.
셋이 마루에 앉았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독단으로 한 거야. 당신한테도 말 안 하고 미안해요. 성재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랑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했어요. 더 일찍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복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됐어. 다 됐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밥 먹고 가. 그 다음 주 수지는 시행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최 과장을 만났어요.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최 과장은 당황했어요. 이미 계약이 체결됐는데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제가 다 부담할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은 무효예요. 토지 소유자인 어머니의 동의 없이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법적으로 다퉈도 시행사가 불리할 수 있어요. 선의의 제3자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한테 직접 서류를 보낸 거니까요. 최 과장은 수진을 봤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파악이 됐어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상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위약금 일부를 수진이 부담했어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수진과 성재의 저축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어요. 집이 다시 복순의 것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이 모였어요. 복순의 집에서요. 성재가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민지도 왔어요. 대학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연탄 화로를 놓고 삼겹살을 구웠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복순이 상추를 씻었어요. 수진이 옆에서 마늘을 까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요? 이 집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어머니가 아버님을 그리워하시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복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있어요. 뭐예요? 이 집이 내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야. 수진이 마늘 까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집 와서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름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집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내 것이 생긴 거야. 내가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나야. 내 인생이야. 그 집에서 내가 살았어.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집을 팔려고 했을 때 내 인생을 팔려는 것 같았어요. 나를 지우려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복수는 상추를 내려놓고 수진을 봤습니다. 알아요.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복수는 대답 대신 수진에게 상추를 건네줬어요. 이거 씻어요. 수진은 상추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요. 마당에서 삼겹살 굽는 냄새가 퍼졌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다 익었어요. 빨리 와요. 복순이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성재가 고기를 뒤집고 있었어요. 민지가 상추 위에 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에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잘 지키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영철에게 말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재개발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이 집만 섬처럼 남아 있었어요. 주변은 온통 공사장이었습니다. 중장비 소리가 새벽부터 들렸어요. 먼지가 매일 쌓였습니다. 시행사에서 다시 한번 협상 요청이 왔어요. 이번에는 조건을 더 올렸습니다.
새 아파트 특별 분양에 이사비까지 별도로 주겠다고 했어요. 복수는 그 제안서를 받아들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재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거 봐. 성재가 제안서를 읽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 조건이면 나는 여전히 싫어. 어머니, 근데 내 생각은 어때? 성재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의견을 묻는 일이 드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러라고 물었잖아. 성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사시는 게 걱정돼요. 공사 소음에 먼지에 옆에 사람도 없고 겨울 되면 더 위험해요. 보일러도 낡았고 아파트 가시면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어요. 복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 아파트에 내 남편이 있어? 성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아파트 벽에 내 기억이 배어 있어? 내 세월이 담겨 있어? 없어요. 그래서 싫은 거야. 그러나 복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굴삭기가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내가 이 집에 평생 집착해서 지금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걸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성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아니야. 나는 그 생각도 해야 해. 아버지 유언이 집을 지키라는 거였어. 근데 아버지가 진짜 원한 게 뭐였겠어? 집이었겠어? 가족이었겠어? 성재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복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굴삭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아파트 가게 되더라도 이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 화분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야 해. 그 나무는 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당연히 가져가지요. 그리고 새 아파트 한 방은 내 방으로 정해줘. 아무도 못 쓰는 내 방. 알겠어요. 그리고 명절마다 모여야 해. 내 집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돼. 약속할게요. 복수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 더 생각해 볼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 가는 대로 해요. 그날 밤 복수는 다시 마당에 나왔습니다. 감나무 앞에 섰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영철아,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당신 말대로요.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어. 당신이 진짜 원한 게 이 집이 아닌 것 같아서요. 당신이 원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거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감나무가 흔들렸어요. 당신은 집을 팔지 말라고 했겠지만 당신이 지금 나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가족 지켜라. 그러지 않겠어? 나 혼자 고집 부리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놓아주는 눈물이었어요.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천천히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없이 40년을 살았어. 이제 집 없이 사는 것도 해볼게.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달빛이 감나무 위에 쏟아졌어요. 복수는 나무 기둥을 한 번 더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튿날 아침 복수는 성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재야, 어머니 왜요? 시행사에 연락해봐. 조건 얘기하고 싶다고. 수화기 너머로 성재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확실해요?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이야기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복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클레인이 오늘도 일하고 있었어요. 이 동네가 곧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높은 아파트 숲이 들어설 것이었어요. 복수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영철과 처음 이사 왔을 때 산 장롱, 성재가 어릴 때 긁은 자국이 있는 문틀, 수도꼭지 옆에 붙여놓은 성이 어릴 때 사진. 카메라가 없었다면 찍어뒀을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순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복수는 성재, 수진과 함께 시행사를 찾아갔어요.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감나무를 살릴 것, 이사비를 충분히 줄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집이 있던 자리에 작은 공원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사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뭔가 표시를 해달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살았다는 표시요.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달라고요. 담당자는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복수는 그것으로 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복수는 스스로 도장을 꺼냈어요. 찍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성재가 옆에 있었어요. 수진이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할머니 어깨를 살짝 잡아줬어요. 복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어요.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제 됐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복수는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상자에 넣었어요. 성재의 초등학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희의 어릴 때 그림도 나왔어요. 영철이 공장에서 받은 모범사원 상패도 나왔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복수는 그 상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지.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앞에 섰어요. 나무 주변 흙을 정성스럽게 팠습니다.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파서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 민지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 아파트에서도 잘 자랄까? 살아남겠지. 뿌리가 깊으니까. 민지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랑 똑같네. 복순도 웃었어요. 이사날 아침, 복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걸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가구가 다 나가고 나니 방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벽지가 낡았고 장판이 들떠 있었어요. 그러나 복순의 눈에는 이 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이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갔어요. 이 방에서 영철이 죽었습니다. 이 방에서 아이들이 감기로 앓았어요. 이 방에서 복수는 혼자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이 방에서 새벽을 맞이한 날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 없었어요.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복순의 뒤로 빈 집이 있었습니다. 곧 무너질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한 가족이 살았던 40년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났습니다. 성재가 운전하는 차에 복순이 탔어요.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집이 작아지고 멀어졌어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복순은 앞을 봤습니다. 도로가 뻗어 있었어요. 성재야. 예, 어머니. 잘하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다 잘하고 있다고. 너도 수진이도 민지도. 성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요. 복수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달리는 차들, 분주하게 걷는 사람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영철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집이 사라져도요.
가족이 있으면 됐습니다. 집이 없어도요. 트럭이 새 아파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감나무를 실은 채로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디서든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4시 복수는 눈을 떴어요. 창밖에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13층. 평생 단층 집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흰 천장이었어요. 새 아파트라 페인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벽지도 새 것이었고 장판도 새 것이었어요.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그게 불편했어요. 손을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그 집 안방 천장에는 영철이 망치질을 잘못해서 생긴 자국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 얼룩들이 없으니까 낯설었어요.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베란다 쪽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화분에 옮겨 심은 감나무. 새벽빛 속에서 나뭇잎이 살짝 처져 있었어요. 새 흙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적응이 안 되는데 너도 그렇지. 복순이 나무에 말을 걸었습니다. 물뿌리개를 들어 조금 물을 주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아직 꺼지지 않은 창문들. 이 새벽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한참 서 있었어요. 몸이 아직 이 공간을 몰랐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화장실이 있는지, 부엌 서랍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게 낯선 곳이었어요. 그러나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가 복순에게는 닻이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성재가 출근하고 수진이 학원으로 가고 나면 집안에 복순 혼자 남았어요. 이삿짐 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복순은 천천히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이었어요. 영철의 상패가 나왔습니다. 성희의 어릴 때 그림도 나왔어요. 성재 초등학교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면서 닫고 자리를 찾아줬어요. 영철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사진 속 영철이 웃고 있었어요. 공장 회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콧수염을 기른 얼굴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좁지도 않고 새 것이에요. 따뜻해요. 복수는 사진 앞에 앉아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게 웃었습니다. 근데 여보, 냄새가 없어. 당신 냄새가. 그 집에는 영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된장찌개 냄새, 영철이 쓰던 동백기름 냄새. 40년이 만들어낸 냄새였어요. 여기는 그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요. 복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서요. 냄새가 퍼지면 이 집도 조금 익숙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복순의 새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한 달은 어려웠습니다. 층간 소음이 싫었어요.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집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마당만 있으면 됐지. 누가 머리 위에서 쿵쿵거리진 않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게 답답했어요. 그 집에서는 그냥 대문 열고 나오면 됐었는데요. 이웃도 몰랐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골목에서는 다 알았어요. 몇 호에 누가 살고, 어디 아프면 누가 밥을 해다 주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복수는 혼자였어요. 성재는 출근하고, 수지는 학원에 가고, 민지는 학교 수업이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 복순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오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채널을 껐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다른 아파트 동이 보였습니다. 새 아파트였어요. 모든 창문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서 복수는 창밖으로 하늘을 봤어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봤고 빗줄기를 봤고 눈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창밖으로 아파트 외벽만 보였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한 걸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수지는 눈치를 봤어요. 이사 온 후로 시어머니가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해드려도 조금 드셨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신 건지 마음이 아프신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성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응, 나도 느꼈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을 걸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직 저한테 서운하실 텐데. 성재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옆에 있어줘. 특별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어줘? 말없이 같이 있는 거야. 어머니는 그게 더 편하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학원 수업이 없는 오전에 일부러 집에 있었어요. 시어머니 옆에서 뭔가를 하면서요. 빨래를 개거나 장을 보거나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복순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수진 씨, 이 아파트 근처에 시장 있어요? 재래시장이요? 응, 그 집 근처에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채소 사고 두부 사고 했는데 여기는 어딘지 몰라서. 있어요. 한 블록 걸으면 나와요. 오늘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복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둘이 나란히 시장에 갔어요. 좁은 골목 시장이었습니다. 채소 냄새, 생선 냄새, 기름 냄새가 났어요. 복수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여기 두부집 어디야? 저쪽이에요, 어머니.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순이 채소를 고르고 수진이 값을 치렀어요. 그 집 할머니가 복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오셨어요?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이사 왔어요. 이 근처 아파트로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달동네 쪽에서요. 재개발됐잖아요. 아이고, 거기서 오셨구나. 오래 사셨겠네요. 40년 살았어요. 채소 파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40년이요? 어이구, 그 동네가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복순이 웃었습니다. 정이 들었죠. 수지는 그 장면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는 것을요. 가슴 한구석이 조여들었습니다. 죄송하고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순이 말했습니다. 여기도 시장이 있네. 네, 어머니. 그 집 앞 시장이랑 비슷하네. 비슷해요. 복순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 네. 고마워요. 데려와줘서. 수진은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민지가 주말마다 왔습니다. 이사 온 뒤로 민지는 더 자주 할머니 집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걱정돼서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 민지는 할머니 옆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민지는 노트북을 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복순이 뜨개질 바늘을 멈췄어요. 항상 보고 싶지. 언제 제일 많이 보고 싶어? 밥 먹을 때.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 먹을 때요? 그 사람이 밥을 참 좋아했어. 밥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웃고 그게 일상이었어.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밥상 앞에 혼자 앉으면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민지가 뭔가를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저 밥 먹을 때 자주 올까요? 제가 할아버지 역할 못하겠지만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돼줄 수 있으니까. 복수는 손녀를 봤어요. 민지야. 응, 너 참 좋은 아이야. 민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민지는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밥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면 맛있다고 두 그릇 먹었고 설거지를 해줬습니다. 밥 먹으면서 학교 얘기를 했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복수는 그게 좋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교수님이 발표 잘했다고 했어. 어머, 잘했어? 뭘 발표했어? 역사 과목인데 서울 재개발에 관한 거 했어. 복순이 멈췄습니다. 재개발? 응. 달동네 재개발 이야기. 할머니 집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 40년 동안 한 집에서 살다가 이사하신 이야기. 교수님이 뭐라고 했어? 역사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닿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라고. 복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 응, 그 말이 좋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창문을 봤어요. 아파트 창문에 빗줄기가 흘렀습니다. 민지야. 응,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 이야기 잊지 마. 우리만 40년 산 게 아니야. 그 골목에서 다들 살았어. 다들 열심히 살았어. 그게 서울의 역사야. 민지가 노트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을 받아 적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봄이 되면서 감나무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베란다 화분에서요. 아파트 실내에서도 이 나무가 살아났어요. 조그만 연두색 잎이 돋아났습니다. 복수는 그걸 보고 반가워서 성재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재야, 나무에 잎이 났어. 어머니, 진짜요? 잘 됐다. 살아났어. 이 녀석이 살아났어. 전화기 너머로 성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왔어요. 할머니가 흥분해서 베란다로 데려갔습니다. 봐봐, 잎이 났잖아. 민지가 들여다봤어요. 진짜다. 할머니, 이 나무 엄청 강한 거 아니야? 이사하고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도 살아남았잖아. 뿌리가 깊으니까. 할머니 말대로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디서든 산다. 복수는 나뭇잎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새잎의 감촉이 부드러웠어요. 영철아, 봤어? 나무가 살아났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로 복수는 매일 나무에 물을 줬어요. 창문을 열어 햇빛을 받게 해줬습니다. 나뭇잎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아파트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뒤로 수지는 생각이 많았어요. 자신이 왜 그 일을 했는지, 그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척했지만 실은 자기 욕심이었어요. 학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며느리였나? 어머니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본 적이 있었나? 어머니의 고집이 내 욕심을 막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수진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가족 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 평범함이
어떤 상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번에 배웠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이 시어머니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철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방으로 와서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성재가 수진을 봤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 있잖아. 시장 같이 가고 밥 같이 먹고 그것만으론 부족한 것 같아서. 왜? 어머니가 외로우신 것 같아. 아직도. 성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교회 다니셨어. 이 동네 올라오고 나서 못 가셨는데 근처 교회 찾아드리면 어때? 교회? 응. 거기서 또래 사람들 만나면 그게 어머니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수진은 아파트 인근 교회를 검색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전화를 해보니 노인 예배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복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근처에 교회 있는데요. 노인 예배가 매주 수요일이래요. 한번 가보실래요? 복순이 눈을 들었습니다. 교회요? 네. 어머니 예전에 교회 다니셨다고 성재가 얘기하던데요. 복순은 잠시 생각했어요. 오래됐는데 같이 가드릴까요? 처음 한 번만요. 복순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수요일 복순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수진이 같이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달동네 재개발 지역에서요. 아이고, 거기서요? 나도 거기 알아요. 우리 친정이 거기 근처였어요. 그 할머니와 복순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동네 이야기, 시장 이야기, 골목 이야기.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순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도 되겠네. 수진이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매주 가세요. 혼자 가도 되지? 물론이죠. 복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여름이 됐습니다. 복순의 새 생활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수요일엔 교회, 목요일엔 동네 노인 복지관, 토요일엔 민지. 그게 복순의 일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이점순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68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같았어요. 둘은 예배 후에 근처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복순 씨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모료 다 그렇게 살았지. 40년이나 한 집에서 사셨으니까요. 저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어디 가면 이거 없다 싶어서요. 저는 반대로 너무 안 다녀서요. 둘이 웃었습니다. 근데 복순 씨 이사 오고 나서 어때요? 이제 좀 익숙해요? 복순이 생각했습니다. 반반이에요. 반반이요? 불편한 건 줄었어요. 근데 아직 그 집이 생각나요.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요. 꿈에도 나오고요. 그렇겠지요. 그게 당연해요. 당연한가요? 당연하지요. 40년이 어디 갑니까? 몸이 먼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받아들여야 몸이 따라오는 거지. 복수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마음이 먼저 받아들여야 몸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아직 마음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름 복순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이 낯선 이름이었어요. 시행사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보낸 통보서였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담당자 최 과장의 글씨였어요. 할머니께 공사 진행 중에 마당 감나무 자리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약속하진 못했지만 할머니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요. 잘 사세요. 복수는 그 메모를 오래 봤습니다. 그 자리에 나무가 심어졌다고요. 이름도 모르는 담당자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복순이 한 말을, 이 집에 살았다는 표시를 남겨달라고 한 말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복순에게는 컸습니다. 누군가 기억해줬다는 것,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저녁에 성재가 왔을 때 그 메모를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거 최 과장이 썼어요? 응. 나무를 심었대. 성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잘하셨어요. 내가 뭘, 그 말하신 거요. 이 집에 살았다는 표시를 남겨달라고.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복순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냥 한 말이야.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었으니까 상대방 마음에 남은 거예요. 성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아들 손을 봤어요. 영철 손을 닮아 있었습니다. 두껍고 거친 손이요. 성재야. 예. 잘해줘서 고마워. 이사 오고 나서 옆에 있어줘서. 어머니, 당연하죠.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못해. 마음 먹어야 하는 거야. 성재는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마음 먹으셨잖아요. 수진이 용서하시고 이사 결정하시고. 그래. 어머니 보면서 배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갑자기 왜 그래. 사실이에요. 쑥스럽게. 둘이 웃었습니다. 그 집 마루에서 나누던 웃음과 다른 웃음이었어요. 새집 거실에서 나누는 웃음. 그러나 온기는 같았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베란다에 감나무에 감이 달렸어요. 화분이라 많지는 않았습니다. 3개였어요. 작고 동그란 감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감을 보면서 울었어요. 처음 봤을 때요.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이 나무를 영철이 심었을 때 그 마당에서 해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렸었는데 이제 화분에서 3개밖에 안 달렸지만 달린 것이었어요. 영철아, 감 달렸어.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사 온 뒤 처음으로 이 집이 조금은 자기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무 약속 없이 모였어요. 성재가 장을 봐왔고 수진이 밥을 했고 민지가 일찍 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드릴 게 있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책이었어요. 얇은 책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수업 때 쓴 거 있잖아요. 서울 재개발 이야기. 그거 교수님이 좋다고 하셔서 좀 더 써봤어요. 학교 소논문 대회 냈는데 은상 받았어요. 복순이 책을 받았습니다. 표지를 봤어요. 기억되어야 할 골목 서울 달동네 재개발과 그 안에 남겨진 삶들. 저자 이름 아래 작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오복순에게 바친다. 복순은 그 문장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민지야. 응. 이거 할머니한테 바쳤어? 응. 할머니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 나 이름이 나와?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할머니 이야기야. 40년 동안 집을 지킨 분 이야기. 복수는 그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기억되어야 할 골목. 그 말이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집은 사라져도 그 골목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손녀가 기록해줬으니까요. 누군가 기억해주고 있으니까요. 복수는 책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민지가 옆에서 할머니 등을 두드렸습니다. 성재도 수진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그 울음이 끝났을 때 복수는 얼굴을 닦고 웃었습니다. 잘 썼어, 민지야. 할머니가 재밌게 얘기해줬으니까요. 밥 더 먹어. 이미 2그릇 먹었어. 그래도 더 먹어. 민지가 웃으며 그릇을 들었습니다. 저물어가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복수는 베란다에 혼자 나와 있었어요. 아파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름보다 공기가 맑아졌고 별이 조금 보였어요. 서울 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감나무가 옆에 있었어요. 주황빛감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나무에 기댔습니다. 가볍게요. 여보, 나 요즘 이 집이 조금 익숙해졌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 냄새도 조금 배어들고 있어. 된장찌개 냄새, 빨래 냄새, 우리 냄새가 생기고 있어. 별이 빛났습니다. 당신이 집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는 집을 바꿨어요. 미안해요. 근데 가족을 지켰어요. 당신이 더 원했던 건 그거였다고 생각하니까요. 틀렸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감나무가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틀리지 않았죠? 당신은 집을 원한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우리를 원했던 거잖아요. 복순의 눈에 별빛이 담겼습니다. 우리 이 집에서도 잘 살아볼게요. 당신 사진 옆에 감나무 두고 민지밥도 해주고 수진이랑 시장도 가고 성재밥도 챙기고 그렇게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성재와 수진이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조용히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성재 씨랑 상담 받으러 가려고요. 부부 상담이요. 복순이 수진을 봤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때요? 마음이요. 나요? 네. 어머니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 때문에. 복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다 지나갔어요.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어떤 며느리가 되고 싶은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잘 지내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여야 한다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면 돼요. 그러다 잘못하면 인정하고 잘하면 인정받고 그게 다예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복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이사 온 후로 처음이었어요. 됐어요. 이제 됐어. 둘이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어느 주말 성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디? 그 집 있던 자리요. 공사가 다 됐는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복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볼까?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성재가 운전했어요. 수진이 조수석에, 복순이 뒷자리에 탔습니다. 민지도 함께 갔어요. 그 동네 근처에 도착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높은 크레인들이 서 있었고 새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낡은 집들이 가득했던 곳에 이제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어디쯤이 집이었을까? 어느 골목이 그 골목이었을까?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형도 달라졌고 길도 바뀌었어요. 그러다 한쪽 귀퉁이에서 작은 화단이 보였습니다. 공사장 입구 쪽에 작은 울타리를 치고 만들어 놓은 화단이었어요. 거기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었습니다. 어린 나무였어요. 아직 줄기가 가늘었지만 잎이 달려 있었습니다. 복순이 걸어갔어요. 화단 앞에 작은 나무 팻말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이곳에 오래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팻말 앞에 서서 오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린 나무가 흔들렸어요. 민지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응, 여기가 맞아요? 여기 어딘가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감이 와. 복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와, 감이 온다고 했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발바닥 아래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것의 기운 같은 것이요.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어요. 넷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복순이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았어.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공사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렸습니다. 잘 살았어. 그 말에 성재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이 반대편에서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작은 화단 앞에 선 가족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복순이 있었어요. 성재가 있었어요. 수진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마을이 있었던 자리에서 세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복순이 말했습니다. 성재야. 예. 아버지가 그 집 지키라고 했잖아. 예. 나는 이제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아. 성재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집이 아니었어. 집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었어. 어머니, 가족이었어. 우리가 같이 있는 곳이 집이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이가 원한 게 그거였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같이 있어라. 그게 집을 지키라는 말이었어.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민지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있을게요. 알아. 진짜로요. 어디 가도 같이 있을게요. 알아. 복순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의 마지막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넷이 앉았어요. 복순이 수저를 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젓가락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 복순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줬습니다. 복순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끓이던 맛이었어요. 수진이 언제 이 맛을 배웠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수진이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끓여도 비슷한 맛이 났습니다. 집밥 맛이요. 복수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창밖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베란다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영철 사진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집이었습니다.
이게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복수는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상으로 눈을 돌렸어요. 민지야, 밥 더 먹어. 벌써 2그릇째인데요. 더 먹어. 커야지. 민지가 웃으면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복순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새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따뜻하게, 오래도록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베란다의 감나무에 다시 새잎이 돋았습니다. 작년보다 잎이 더 많이 났어요. 뿌리가 화분에도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매일 아침 그 잎들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이점순 할머니와 친해졌고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재미가 들렸어요. 뭘 그리냐고요? 그 집을 그렸습니다. 기억 속의 그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고 영철이 서 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집. 기억으로만 남은 그 집을 캔버스에 그렸어요. 솜씨는 없었습니다. 그림이 예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그림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복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그림을 집에 가져왔어요. 어디에 걸까 생각했습니다. 거실에 걸었어요. 영철 사진 옆에요. 그 집 그림 옆에 영철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새 집이 있었어요. 복수는 그 풍경을 봤어요. 옛날과 지금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림도 그려봤어요. 영철 사진에 말을 건넸습니다. 잘 못 그리지만 마음이 담겼대요. 바람이 아파트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어요. 다 잘 있어요. 새잎이 돋은 감나무가 빛에 반짝였습니다. 복수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새 집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그게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여기였습니다.